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영향과 해법을 찾는 2021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가 내일 개최됩니다.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물려받은 금액에만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고 분할 납부 가능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벌어서는 집을 사기 어렵다는 청년 세대의 자주 섞인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기성세대들도 세금 폭탄의 은퇴 이유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집단 대출 공동 지원에 나섭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대규모 단지에만 한정되고 집단 대출은 총량 규제 예외에서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상속세를 22년 만에 개편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에 부과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갑작스레 개편에 나선 배경이 뭔지 한창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 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 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세를 22년 만에 정부는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은 현재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인 개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상속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부분을 유산 취득세 방식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보겠다는 판단입니다. 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가업 승계 부분과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지배구조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세율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게 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세율 하에선 재벌 대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지금 거의 7, 80 고령에 이른 중소기업의 이제 오너들 그런 높은 상속세율에서는 가업 승계가 어렵죠. 또 다른 이유는 최근 폭등한 자산 가격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 중위 아파트 값은 평균 11억 원으로 내일 당장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된다면 1억 8천만 원가량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전에는 상속세 내는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5억 해봐야 집 한 채 값도 안 되잖아요, 이제. 하지만 정부의 바람처럼 상속세 논의는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상속세가 부자세로 인식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편 논의 자체를 덮는 것보다는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 차기 정부에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 간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추가 대책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갚을 능력에 맞게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소득에 기반을 두고 돈을 빌려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이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예상됩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키웠던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수준의 규제만 내놓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책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것은 당정 간 협의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부 은행의 집단 대출이 막히면서 청와대 청원글까지 빗발치고 있는데 은행들은 한 은행에서 아파트 집단 대출이 막히면 다른 은행이 이를 지원하는 공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만 한정되면서 반발은 계속될 조짐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일부 은행이 집단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당장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글만 470여 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집단 대출 공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사업장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 총량 한도가 다 차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여력이 되는 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오늘 첫 집단대출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사업장 110여 곳에 대한 잔금 대출 취급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잔금 대출 중단은 막아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대출 실수요자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로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집단대출은 전세대출처럼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결국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얼마 남지 않은 한도로 대출 돌려막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 은행이 들어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잔금 대출이 막히는 건 해결할 수 있다지만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단지에서 새로 대출을 뚫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잔금 대출 전환이 안 되는 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전세자금제처럼 총량규제 제외해주면 은행이 부담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부여지책을 당국하고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엔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이 금융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총량관리 규제 여파 속에 분양대기자들은 대출 증가율 한도가 리셋되는 내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정부 평가 사안에서 낙제점 수준인 분야로 부동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금도 덩달아 오르면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관련 사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홍헌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홍 기자, 지금 상황이 좀 씁쓸한 게 일단 이 부동산 개혁,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강력하게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임기 막바지인데 성과가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집값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집값 하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인데요. 예.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반 동안 집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뭐 통계를 내는 곳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배가량 오른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규제책을 퍼붓고도 집값을 못 잡은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렵죠. 뭐 LTV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길들이 막혀 있으니까 조금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로소득으로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청년주택을 만들어도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음번에 제 집 마련할 주택을 구할 수가 낮아지잖아요. 청년 확률이.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대출도 안 되니까 전세도 가기도 그렇고 해서 집을 마련하고 하는 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자화상을 세대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해서 전유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억 원에 거주 중인 전셋집 시세는 2년 새 5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 한 50, 60%는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비싼 지금 형태고 아무래도 전세 매물 자체도 없고 나온 것도 다 비싼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 씨는 금융당국이 추진한 전세대출 규제가
여론 악화로 한 발 후퇴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몇 달 뒤면 수억 원의 전세금을 높여 새 집을 찾아야 하는데 전세 대출이 막힌다면 선택지는 월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전세를 어떻게 보면 못 구할 수도 있겠다. 월세를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게.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성수기 씨는 직장인 아내와 함께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도 2030 세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등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별공급 안에서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셋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가점이 낮으니까 정작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를 못 넣는 것 같고 그러면 생애 최초로 이제 추첨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 4년 전 6억 원대였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12억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의미의 영끌 매수도 서울에서는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제는 직장인 부부가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도 넘볼 수 없는 수준까지 집값이 올랐습니다. 대출이 어려우니까 사기도 힘들고 그 비싼 가격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맞벌이긴 한데 그래도 그 돈의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집값 폭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의 가치가 크게 퇴색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전부 모아도 18.5년이 걸리는데 이는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7년이 더 늘었는데 집값이 뛰는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압도한 셈입니다. 물가는 상승을 하는데 임금은 그대로고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하고 전통적으로 근로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주택을 구매하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고 집값 폭등으로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2030 세대의 박탈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지금 심각한 점은 집값 상승 속도가 근로소득 증가를 추월했다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반대의 상황을 만들겠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포부였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정책 실패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초저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졌고 예. 또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좀 올리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 이게 모조리 좀 실패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하는 정책을 좀 내놓지 않으면서 계속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됐고요. 또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규제들이 모조리 실패를 했고 또 규제가 또 새로운 부작용을 낳으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못 갖고 있는 사람의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또 지나친 규제 때문에 집을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집주인이 뭐 호가만 뭐 수억씩 올려놓고 이렇게 좀 배짱을 내세우는 예. 이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출까지 막혀버리니까 2030 세대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더 착잡한 건 상대적으로 자산의 여유가 있는 이 4050 세대들도 현 시점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4050 중년층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랑 유주택자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집을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세로 살면서 청약 가점제로 이제 예. 청약 당첨을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다 당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청약 시장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표를 준비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청약 가점제 같은 경우는 무주택 지위를 15년, 만 30세 이후에 15년을 유지를 해야 최고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약 가입 기간도 15년을 이제 가입을 해야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보통 그 4인 가구, 그러니까 부양 가족 세대주를 제외한 3명인 경우에는 이제 가족 수에서 20점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은 다 채워야 69점을 줍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이 6명이어야
만점 84점을 맞게 되는데 꽤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네. 근데 대부분 요즘 사는 분들이 뭐 4인 가구 아니면 뭐 애를 그렇죠. 하나만 낳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예. 이제 저기서 뭐 부양가족 6명인 분들은 뭐 장인 장모나 아니면 본인의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 당첨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 표를 준비했는데 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이제 가점제 점수를 살펴봤습니다. 그 레미안 원베일리는 이제 강남에서 분양을 했는데 예. 최저 점수가 69점이고 최고가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에 만 45세가 넘은 분들이 꽉꽉 채워야 겨우 최저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부양가족 수가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근데 이걸 좀 부양가족을 억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 당첨되고 싶다고 해서 예. 뭐 제 주변에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예. 뭐 그냥 우리 장모님을 뭐 주소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까다롭고 실제로 같이 살아야 되고 주소 이전을 했을 때 또 몇 년 그 거주를 함께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이 정도 한 69점에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단지를 뭐 넣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당첨이 안 되면 보통은 뭐 내가 서울 강남을 넣고 싶다, 목동을 넣고 싶다 그랬는데 서울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2기 신도시, 뭐 경기도, 인천 이런 데로 빠져야 되는 그런 또 조금 선택을 이제 하향해서 지원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하향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약 같은 경우가 그 뭐 과거에도 그렇게 뭐 활발하진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워낙 이제 억제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일반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은 당연히 더 늘었고요. 이렇게 이제 무주택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계속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뭐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올라가고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2+2인데 집주인들이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4년 뒤에 받을 이런 전세금을 미리 올려서 받는 그런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이제 집이 없는 4050은 뭐 이제 직장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사하기가 쉽지 않고 계속 전세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올린다고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4050 무주택자들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현실적인 이유로 좀 이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1주택자가 한 곳에 계속 거주하는 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자녀 학교를 위해서 지금 뭐 영등포에서 목동으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 전부 다 오르다 보니까 이 집이 올랐다고 해서 팔아서 상급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대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몇 억을 모아 놓지 않았으면 15억이 넘는 그런 뭐 상급지로 갈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도 많이 내게 되고 또 집을 새로 구매하면 그만큼 취득세도 많이 내야 하고 뭐 각종 수수료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비 이런 게 이제 대략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이런 비용도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한 이제 집을 팔지도 못한다는 상황이 이거네요. 그렇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또 그쪽에 있는 전세를 살러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난이 심한데 전세 시장에는 무주택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그렇죠. 갖고 예. 있는 사람들도 수요자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30, 4050 거의 이 수요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070 세대들이 남았는데 뭐 이분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집을 한 채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렇다면 세금이 문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은퇴자가 이제 6070은 은퇴자가 대다수인데 아무래도 예. 뭐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좀 적다 보니까 세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세금 폭탄 이걸 걱정하고 있는 6070에 대해서는 김원규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광진구 아파트를 보유한 66세 윤성남 씨. 지난해 600여만 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진 올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과 맞물려 아파트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짊어지게 될 세금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더구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파는 것마저 마땅치 않습니다. 세금의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70%에서 80%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팝니까? 팔고 싶어도 팔고 싶어 없는 그 심정에 팔려고 나와도 어떠한 손쓸 방법이 없고 다주택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윤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세대주는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 3,042만 원으로 고가주택 척도인 종부세 대상 주택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15% 오른 데 이어 올해 20% 가까이 상승합니다. 여기에 보유세 산출 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세 부담을 늘리는 대목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지난 8월 여당이 발의한 1주택자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이 2달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마땅치가 않거든요. 사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퇴로를 막아놨다는 것이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안 팔고 증여하는 게 제일 싸다는 거죠. 최고 75% 수준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최고 세율 50%인 증여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5만 8천여 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물을 내놓기 위해 만든 정부의 과세 정책이 되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징벌적 과세가 집값 안정화는커녕 상승의 또 다른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지 않은 한은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인 것이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심화 현상들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이면서 안 오른 부동산 세금이 없을 정도입니다. 6070 세대들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내년에 또 오를 세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대에 걸친 불만들을 살펴봤습니다. 홍 기자, 이 리포트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있지 않는 한 이 주택을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거다라는 이 전문가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주택시장 지표들을 보면 일부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뭐 기사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떨어지는 추세로 접어든 걸까요? 네, 일단 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은 좀 풀어주긴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좀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뭐 수천만 원 정도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들이 좀 종종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런 현상은 좀 일시적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집값 변동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기준 0.10%가 올랐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나 대출 축소 때문에 좀 매수세가 위축이 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내리지 않고 또 매도자와 매수자가 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시면 이게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제 수치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있고, 이게 부동산이 무조건 뭐 금리 때문에 뭐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진작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가격이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끌이 뭐 불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매수하려고 신규 이런 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GTX나 어떤 교통 호재들은 이번 정부에서 많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이제 뭐 공사 시작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벌써부터 뭐 개발 호재로 인식을 해서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기준금리를 가지고 뭐 좀 많이 경고를 하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던 게 1.75%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 했을 때는 거의 3%에 가까웠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이제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수요자한테 뭐 이런 기준금리는 뭐 한 달에 몇만 원 더 대출이자 나가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집값의 조정은 전문가들은 이 3기 신도시가 대규모로 입주하는 시점, 뭐 대략 한 5에서 7년 정도 후에 조금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3기 신도시도 최근에 뭐 사전 청약을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전 청약은 본 청약 뭐 1, 2년 전에 하는 거고 본 청약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3, 4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직까지 3기 신도시가 좀 정말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거의 1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홍영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열풍이 우리 산업에는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2021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지금의 40%로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기존 감축 목표치 26.3%는 물론 국회가 탄소 중립 기본법에 적시한 35%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78% 감축을 목표로 내건 영국이나 52% 감축안을 내놓은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당장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탄소 포집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들 또한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우리 산업 구조 하에서 급격한 탄소 감축은 생산량의 감축과 나아가서 일자리까지 없애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술 등 이런 걸 고려해서 급격한 감축보다는 점진적인 감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2021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는 탄소 중립의 시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마련됐습니다. 데드라인 1.5 시한부 지구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들을 두루 살피는 한편 이러한 환경 규제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먼저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류가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디어트 루카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친환경 정책들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 업종과 비즈니스는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분야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의 수소 경제와 LG화학의 바이오 소재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 또한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게 된 2021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는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 내일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산 거품 논란이 일면서 이 공모가가 조정되긴 했는데 이 소폭 조정에 그치면서 기업 가치가 적정하냐를 놓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정경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적정 기업 가치는 17조 8천억 원. 주당 평가가액으로 따지면 13만 967원입니다. 연평균 100%가 넘는 매출액 성장률이 기업 가치 산정에 크게 반영된 것인데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여기에 상장 시 적용되는 시장 평균 공모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공모 희망가가 책정됐습니다. 이는 공모가 거품 논란이 불거진 당시 제시된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그 이후 기업 규제 이슈와 맞물린 일부 금융 서비스 차질 우려가 빚어진 당시와 비교해선 같은 수준입니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페이가 훨씬 크다고 봐요. 뱅크보다는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페이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모가 상단은 또 충분히 지지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기업 가치를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높은 매출액 성장률이 향후에도 지속될지 여부는 물론 최근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구 KTB투자증권연구원은 향후 규제 확산 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카카오페이 적정 기업 가치는 7조 4천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당 적정 가치는 5만 7천 원으로 공모 희망가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상장 이후 유통 가능 예상 물량이 최대 38.9%로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 등도 카카오페이 상장 후 주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과거 성장률이 미래 성장률을 담보하지 못하기에 공모 할인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폭스바겐의 미주 지역 CEO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칩 공장 건설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이 엄청난 비용과 함께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우디가 이번 주부터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독일의 아우디 공장들 대부분이 반도체 공급 부족 탓에 가동을 멈춰왔고 원래 지난 금요일이면 생산 중단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공급난 문제가 해소가 안 된 겁니다. 또 다른 자동차 업체 마세라티 역시 반도체 부족 탓에 신형 SUV 그레칼레의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 중국발 마그네슘 공급 대란 역시 완성차 업계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력난 탓에 마그네슘 이 재련소들이 가동을 중단한 건데 현재 이 전 세계 마그네슘의 90%가 중국에서 재련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그네슘은 자동차 변속 장치와 시트 프레임, 연료 탱크 커버 같은 거의 모든 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필수 원료로 꼽힙니다. 반도체 칩에 이어 마그네슘 대란까지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에 이 악재가 한동안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 CEO조차 내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 이후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신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차량에 필요한 반도체 칩 숫자 자체를 줄여보는 건데요. 이 반도체 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품에서 과감히 칩을 제거하거나 한 개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의 양을 줄이는 시도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싼 차를 주로 파는 겁니다. 실제 아우디의 사례를 보면 A 시리즈의 하위급 모델인 A3에서 5까지 생산 라인은 가급적 중단하고 이 A6에서 8은 생산 라인을 가동하되 그중에서도 하위인 6과 7은 1교대로만 생산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또 럭셔리 e스포츠카 모델인 R8과 이트론 GT의 생산 공장은 제한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값을 높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여러 업체들이 신차 평균 가격을 높였고 이를 통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는 사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동차의 품질이 기존보다 나빠지거나 비싼 차만 사기 쉬워지고 혹은 차값이 종전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급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속에서 차 업계가 비상이라는 우려의 뒷면에는 결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AI 기반의 다양한 활용 기술은 우리가 맞이할 새 시대의 핵심 산업 역량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AI 스타트업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으로 키워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산업과 기업,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곧 권력이고 국가의 주권이기도 합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우리 미래의 경제가 걸려 있습니다. 모처럼 인수한 자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모회사까지 부담을 주는 사례가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자회사 덕에 모회사 주가마저 흔들리고 있어서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는 지난해 한국화이바 지분 66%를 인수했습니다. 자신보다 덩치가 더 큰 기업을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신소재, 친환경 기술 등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컸고 덕분에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수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지난 4월 법원이 뉴파워 플라즈마가 인수한 한국화이바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 알려진 게 원인입니다. 전 대주주 측은 인수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진 미지수지만 한국화이바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부담 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측은 법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에코마케팅은 지난 5월 레깅스 업체인 안다르를 인수해 흑자 전환을 이뤄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다르 창립자 측 관련 직장 내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이로 인해 모회사인 에코마케팅이 투자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한 증권사는 안다르 실적 개선과 신규 사업 실적을 확인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목표가를 25%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원이 사임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만약에 불매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 더 반영을 해야. 인수 직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G3BNT는 HLB그룹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유증과 전환사채 발행 등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대주주 측이 관련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었습니다. G3BNT는 법원이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지만 앞서 이들 주가는 해당 이슈로 흔들린 바 있습니다. 퀀텀 점프를 위해 인수합병을 단행했지만 이처럼 예기치 않은 소송 등의 걸림돌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 투자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편안하게 짚어드리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네.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달고나네요. 네. 네. 달고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달고나 뭐 굉장히 이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혀로 잘 핥아야 빠진다. 아닙니까? 네. 이거 우산이요? 네. 우산?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 네. 저는 앵커가 또 핥아서 드시는 줄 알고.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배우 이정재 씨를 다시 보게 만든 드라마죠. 바로 오징어 게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회당 28억 원, 총 253억 원을 투자하고서 일정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그만큼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 구독자 수도 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이 넷플릭스는 3분기에 가입자 수가 350만 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4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저작권은 과연 누가 갖고 있을까가 굉장히 좀 궁금해졌는데 그래서 좀 미리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저작권이라면 창작물에 대해서 제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 당연히 제작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실 넷플릭스에 있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작할 수 있는 권한도 100% 넷플릭스가 갖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오징어 게임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 몫은 제작비의 120에서 150%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제작사한테 저작권이 아예 없는지는 몰랐네요. 제작비를 대줄 테니 저작권은 우리한테 내놔라. 이게 넷플릭스의 조건이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넷플릭스와 그리고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가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같은 조건을 내걸고 맺었던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네. 하는데 사이런 픽처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입장 아닐까 싶어요. 사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작품이 이미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넷플릭스도 그리고 제작사도 모두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나쁠 게 없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요. 한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 각본을 2008년에 썼지만 이렇게 따지면 사실 10년 전에 썼는데 이게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면서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제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드는 내내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작품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수익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넷플릭스 덕분에 편안하게 작품을 했다.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일단 제작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제작비를 모두 지원해주게 되면 자금에 대한 고민이나 부담 없이 오로지 작품 전체, 이 작품 그 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자금 조달 때문에 PPL을 거의 목숨줄로 여기는 영화나 또 드라마 업계에서는 이 제작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규모가 매우 작거나 신생 제작사라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설령 흥행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넷플릭스가 전적으로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제작사 입장에서는 덜어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 넷플릭스도 어쨌거나 이제 쪽박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를 했으니까 만약에 대박이 나게 되면 자신들이 이득을 다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나쁠 게 없는 조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 제작들로서는 이 넷플릭스 계약 방식을 통해서 뭐 흥행 실패 몇 번에 이렇게 고꾸라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부 제작사들은 또 반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하는 투자들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네. 뭐 지재권 투자라고 해서. 근데 이게 그 될성 부른 나무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맞아요. 그런 점은 사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바로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서 수조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서 파생된 상품들의 수익, 예를 들면 뭐 마블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뭐 겨울왕국의 옷이나 신발 등을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이런 상품들의 수익까지 저작권자에게로 돌아가는 만큼 전체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오징어 게임 사례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작품 그 자체 흥행과 함께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달고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도시락통, 유리구슬, 가면과 의상 등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넷플릭스 시가총액 역시 작품 공개 이후 28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마블, 픽사 등 쟁쟁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넷플릭스 등과 같은 전 세계 콘텐츠 업계는 원천 저작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경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박이 났을 때 수익 효과도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우리나라 OTT랑 넷플릭스는 리스크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흥행은 분명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정말 이 공정한 계약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사실 황 감독이나 사이런스 픽처스나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랑 관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있는 대로 상황을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공정한 계약을 얘기하려면 우리나라의 망사용료부터 넷플릭스가 좀 바로 내야 되지 않을까. 디즈니는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죠. 네, 자료화면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 아니고 CG가 나갈 텐데요. 이 최근 일본과 유럽 등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을 원전에 투자하겠다라고 최근에 밝혔고 또 영국 총리 역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 일본의 총리도 원전 비중이 현재 6%에 이르고 있는데 2030년까지 20에서 22%로 늘리겠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친환경 저탄소를 외치던 글로벌 각국들이 이렇게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한동안 좀 원전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유럽이랑 상황이 달라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원전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각국은 천연가스를 주요 발전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가스의 절반가량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러시아가 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난방 수요 등이 확대가 되면서 천연가스 필요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공급을 동결하고 있거든요. 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5배가량 좀 폭등한 상황인데 러시아만 바라봐야 하는 유럽 국가들로서는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원전을 대안으로 택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받으니까 대안으로 원전을 택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떤 거죠?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좀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발전 효율 면에서 원자력이 월등하게 좀 높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발전 방법별 효율 자료인데 원자력이 92%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와 석탄인데 원자력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좀 기후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 돼서 이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천연가스를 안 쓰고 이제 원자력을 쓴다고 한다면 원자력의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냐고요? 저한테 굉장히 시험에 드는 그냥 얘기를 해줘도 될 텐데 그래서 이 천연가스 대신 선택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원자력보다는 배출량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량은요. 원자력과 풍력 발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전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부터 발전을 하고 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배출되는 총 탄소량을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석탄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천연가스인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은 가장 탄소 배출량이 적은 편에 속하는 발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하고 탈탄소랑은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걸 알 수 있겠는데 원전이 이제 효율도 좋고
탄소 배출도 적다. 네. 그런데도 그동안 이제 탈원전을 그동안 외쳤던 건 사실 어떤 리스크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 때문인데요. 이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글로벌 각국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좀 비중을 낮춰가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원자력 발전은 이처럼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또 방사성, 이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하고요. 또 이 같은 위험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초기 건설 비용이 다소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석탄이랑 에너지 효율은 비슷하면서 탄소 배출량은 또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천연가스가 그동안 대안으로 꼽혔던 겁니다. 한 번만 사고가 터져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우려가 지금이라고 뭐 달라지진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겠다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독일 같은 일부 국가들은요, 차라리 원전보다는 기존의 이제 이 석탄, 화석, 이 석탄 발전소를 더 늘리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탄소 배출량은 더 늘어날지언정 원전보다는 그나마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원전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SMR이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SMR이요? 어떤 겁니까? SMR은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의미를 합니다. 예. 기존 발전소의 이제 100분의 1 크기에 불과해서 넓은 땅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에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 SMR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또 이런 새로운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달고나 네, 한번 핥아서요? 체험해 볼까요? 네. 네, 김보미의 뉴스 카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